반갑습니다. 홍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역삼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 때문에 나와 있고요. 지금 주말에 제가 나와 있거든요. 일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일요일로 지정한 이유가 저 건물의 상가동을 좀 살펴보려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 나름 유명한 건물,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 전신의 건물이 더 유명합니다. 앞에 이제 센터필드라는 건물인데, 역삼에 보면 이제 센터필드라고 아래, 역삼역 아래 이제 조그맣게 써 있죠. 그거 검색해 보면 뭐 몇 억을 주고 그걸 몇 년간 임대했다. 거기에 이제 중복 표기를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던데, 앞에 있는 센터필드 건물은 이 전시인인 르네상스 호텔을 허물고 이제 거기에 지어졌죠. 이게 르네상스 때는 건물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웅장하거나 그 건물의 규모에 압도당한다 뭐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요거는 실제로 와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높아요. 35층 뭐 36층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보이시는 게 여러분들로 오른쪽에 이제 이스트, 이쪽에 이스트, 이쪽에 웨스트 해서 두 동으로 동쪽 건물, 서쪽 건물 이렇게 나눠지는 센터필드. 왜 센터필드라고 했는지는 제가 보기에 스타필드와 관련돼서 센터필드를 중복 표기한 것인가. 뭐 신세계가 많은 식으로 여기 이제 직감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뭐 건물 한 동에는 조선 호텔 관련해서 중상위층에 임대를 했고요. 뭐 자료 검색을 해보니까 24층부터 뭐 36층까지 해서 140억에 임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르네상스 호텔은 워낙 유명했지 않습니까? 전에. 이게 올림픽 때 역사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올림픽 때니까 경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으면 그와 관련해서 숙박시설 대규모, 그것도 이제 특급 호텔 규모에 필요하고, 여기도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가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게 이제 다른 데로 넘겨졌고, 최종적으로는 그 어마어마하고 그 유명한 이지스 자산운용, 마곡에서도 이지스 자산운용이 이제 많이 나오죠. 이지스 자산운용과 제가 보니까 신세계가 밀접하게 연관돼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곳곳에서 이지스 자산운용이 개발하는 곳에 신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입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곡에도 이지스 자산운용 건물에 트레이더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것처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장기 렌탈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비와 뭐 임차인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전략적인 파트너 동반 관계로 사가 매수해서 유지관리할 때 서로 다각도로 협력하는 파트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지스 자산운용하고 신세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조선호텔이 들어있다면 하층부에 신세계가 이제 사업의 다각화를 깨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업의 다각화라는 것은 스타필드라는 게 이제 백화점만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인구 정점이 1-20년 안에 인구 정점이 오고, 그 뒤로 인구 감소 국가에 우려하는, 요즘에 이제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0.767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이하의 소멸국가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인구 소멸과 소비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인구 소멸로 인해서 소비가 줄고, 그것이 소매 판매와 소매 쪽에 걷잡을 수 없는 진짜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래서 가까운 예로 롯데가 일본에서 컸고, 일본의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고, 일본의 판매 시스템과 소매 시스템을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2000년대 초반부터 백화점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나라 판매 사업을 축소시키고 중화학적으로 나아갔다가 지금 된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세계는 오히려 반대로
소매 판매 쪽을 고급 위주의 다목적 복합 쇼핑몰을 런칭하는 스타필드 같은 이런 것으로 다른 판로를 찾았어요. 어쨌든 롯데와 신세계는 다른 판로를 찾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의한 소매점의 축소, 위기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롯데는 그걸 미리 선제 대응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소매 판매 쪽이 더 활성화되는, 그래서 고급 쇼핑몰 시장으로 재진출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다면, 신세계는 일찌감치 소득 수준이 늘고 선진국 계열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 맞춰서 다국적 복합 쇼핑몰들과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해서 건축, 그 다음에 운영의 노하우, 그래서 웨스트필드 같은 것들을 차용해서 스타필드를 국내에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급 복합 쇼핑몰도 인구가 정점에 있고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축되거나 불가피하게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각도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곳곳에 스타필드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생활 주변에 밀접하게 노출돼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꾀할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이미 많은 판매 유통의 선진국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습니다. 제가 2020년 그 전 세계 최고의 회계법인 기록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1위가 월마트부터 뭐 아마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코스트코, 이런 게 전 세계 1, 2, 3위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250대 유통 판매 그룹 중에 신세계 이마트가 그때 20년 기록으로 제가 57위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더 올라갔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고급 쇼핑몰들이 그 이후에 신세계가 다각도로 론칭을 했고 다양하게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은 상승했을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 제가 그 기록을 살펴본 게 아니라 이게 20년 기록에 제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57이면 뭐 그렇게 이렇다하게 손에 꼽히거나 상징적이거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스타필드가 차용한 웨스트필드, 유럽의 강자, 영국의 절대 강자이죠. 이런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차용한 테스코, 이게 이제 영국에서 테스코, 이게 테스코가 그 당시 제가 봤던 기억이 15위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그 소매 유통망을 다각화하는 시도를 신세계가 하고 있으니까 선진국의 유통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것들에 규제하지 않는 게 신세계죠. 그래서 롯데에 비해서, 롯데는 이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배척하는 것 같고요. 독자적인 일본의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 같고,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 프로퍼티를 만든 이후에 그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 다양한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보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필드 시티로 이제 귀결됐다면 조만간에 오픈할 스타필드 빌리지, 이게 점점점 하위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유통 네트워크망이라는 게 어쩌다 한 번 가는 백화점이 아니라 스타필드나 스타필드 시티는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지 않습니까? 스타필드 빌리지는 뭔가 벌써 집 주변에 빌리지, 집 주변 주거지에 밀접하게 상시 노출될 수 있는 시설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주거지 주변의 빌리지라면 우리가 회사에 업무 보는 주변이 뭐가 있어요? 사무실 주변에 이제 상가동, 저런 스타필드가 저런 곳에 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 주, 중, 주, 말 상관없이 상시 노출됨으로써 1년 365일 스타필드 신세계에서 구매를 하고 신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생활을 한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타필드 에비뉴 종로에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1호점. 그래서 가봤더니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뭐 댓글에는 그런 것도 원래는 더 안 좋았는데 그 정도면 좋아진 거 아니냐, 굉장히 이런 칭송을 하는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던데, 그럴 수 있죠. 저 한 차원 높은 어떤 사무 상가동을 런칭해서 업종을 업그레이드 시킨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존의 롤파크, 거기는 롤파크가 기존에 있었거든요. 18, 19년도부터 해가지고 스타필드 이전부터 롤파크가 있었고, 뭐 쉑쉑버거 이런 것들, 병이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 약간 고급스러운 음식점과 파인다이닝을 개조해서 넣어서 조금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무동의 본격적인 소위 업무시설 상가동의 진출을 알린 그 선전포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센터필드에 있다는 거죠. 센터필드가 오픈을 하고, 여기 상가 사무동이 이제 뭐 1, 2, 3층, 대부분은 지하 1, 2층과 지상 1, 2, 3층이 상가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이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생활 편의 시설과 그 다음에 좀 한 차원 높은 프리미엄 시설, 이것이 이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것이 평범하면 뭐 10층 15층짜리라면 커피숍이나 음식점 한두 개 있고 마는 거고, 이렇게 규모가 있게 20층 30층 이상이고 특급 호텔도 있고 다양한 프리미엄 업무 시설을 유치한다 보면 지하에, 그 다음에 지상층의 상가들도 그에 걸맞는, 뭐 예를 들자면 프리미엄급 운동시설, 그 다음에 파인다이닝도 좀 한 차원 높은, 인지도 높은 것들 위주로, 그 다음에 커피 브랜드는 뭐 당연히 최고급, 이런 것들을 지향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것. 그래서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 내방 고객, 그 안에서 상가동의 수익을 내고 만족하는, 양측이다. 운영하는 측도 만족하고 이용하는 측도 만족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게 스타필드의 영업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제 스타필드가 런칭을 해서 같이 센터필드라는 것으로 건물 이름을 짓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 여기서 얻은 경영의 노하우로 종로 상가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서울시 곳곳에 있는 이런 식의 한 두 동짜리, 한 동짜리, 두세 동짜리 사무실 위주의 큰 규모의 상가동들이 꽤 많거든요. 그쪽을 자기들이 이제 위탁 경영으로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하고, 스타필드가 지향하는 뭐 1년 365일 소비자와 함께 한다는 이런 지향점과도 또 맞닿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갈수록 조금 고급스럽고 차원이 높은 소비와 시설들을 또 지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클래스에 걸맞는 시설들과 업종들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샵스라고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샵스 앳 센터필드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센터필드의 더 샵스, 그래서 센터필드가 스타필드 같아서 더 샵스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샵스에서 얻은 노하우로 종로 스타필드 에비뉴에 진출한 것 같고, 그래서 스타필드 에비뉴, 스타필드 빌리지, 스타필드 시티, 스타필드, 이렇게 사무실, 그러니까 업무 공간부터 주거 공간까지 모든 곳에 신세계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편의점, 이마트 24, 노브랜드, 자, 그 다음에 창고형 트레이더스, 그 다음에 이마트, 비창고형의 할인 대형마트, 이마트, 그 다음에 복합 형태의 할인마트, 이마트 시티, 그 다음에 프리미엄 쇼핑몰, 스타필드, 그리고 사무동에는 스타필드 에비뉴. 그래서 이 더 샵스, 이건 이제 저는 어떤 샘플 같은,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영등포의 타임 있지 않습니까? 경방P를 임대해서 그쪽에 스타필드를 오픈하기 전에 어떤 모델, 운영과 그 다음에 MD, 전체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의 경영 노하우와 운영 노하우를 미리 테스트해 보고자 만들었던 게 저는 저 영등포의 타임이라고 보거든요. 더 샵스 스타필드, 제가 그냥 임의로 줄여서 더 샵스 스타필드를 안에 한번 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시설들과 한번 가볍게 코멘트하는 걸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